는 좀 고민하다가 5장 진도를 좀 나갈까 하다가 일단 그동안 했던 내용 1장부터 4장까지 좀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료를 준비를 했고 제가 강의할 때 1, 2장 강의할 때에 아마 다른 데 있는 자료를 좀 쓰다 보니까 우리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를 몇 가지 더 추가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전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인데, 중간고사 시험 날짜는 공지사항에 제가 올렸고, 그래서 시간은 24일 목요일 이 시간에 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볼 거고요. 시험 문제 나가는 유형은 숙제 낸 식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 낸 식으로 하면 너무 이게 좀 주관적이고 해서 채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혼합해서 나갈 텐데 아마 객관식이거나 좀 단답형이 좀 주류로 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좀 서술식인데 긴 서술은 아니고 좀 짧은 서술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배운 범위 내에서 중심으로 무난하게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텍스트북 중심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나갔고 1, 2장에는 개요하고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 2장에서 보면은 우리 textbook 10몇 장 제일 뒤에 내용까지 전체를 짤막하게 이렇게 좀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짤막하게 소개하는 부분은 너무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잘 이해도 안 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진도 나갈 때에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크게 관련 없는 부분들은 뺐고, 단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OS를 접하면서 컴퓨터하고 OS 관련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좀 이해하고 OS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런 거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다시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장이 프로세스고 4장이 스레드고,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 두 개가 OS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고, 5장부터는 이제 프로세스 스레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이제 이것들을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거고, 또 이제 멀티 프로세싱 하다가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 거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진행할 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에 대한 개념하고 구조,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잘 이해를 하면은 쉬운데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저런 것들이에요. 프로세스에서 포크를 할 때 프로세스가 카피가 돼서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거 자체를 처음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좀 그 개념을 좀 정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프로세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프로세스하고 또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하고 어떻게 다르고, 동작은 비슷합니다. 동작은 비슷한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지만 이제 오늘 오늘하고 목요일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 2장 OS 개념하고 시스템 구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복습하고, 또 그때 이해 못했던 부분 그거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보충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초기 폰 노이만 컴퓨터부터 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게 스터드 프로그램 컴퓨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메모리에 내장돼서 같이 실행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고, 컴퓨터가 처음 켜지면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메모리가 그 주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부분하고 디스크하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하고 메인 메모리는 다른 개념이고, 실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CPU에서 실행이 되는데 CPU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디스크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파일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폴더 열어 가지고 윈도우에 뭐 그 루트 그 폴더에 뭐가 있고 윈도우즈 디렉토리에 뭐가 있고 시스템 32 디렉토리에 뭐가 있고 프로그램은 어디에 깔려 있고 이런 게 파일 시스템들이죠. 그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파일을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OS에서 제공해주는 그래픽 UI일 수도 있고, 유닉스 같은 경우는 터미널 UI에서 그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무슨 파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은 거기 있는 내용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자기 디스크, 그러니까 마그네틱 메커니즘에 의한 디스크로 자기화돼서 그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메모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기 메모리 외에 그 SSD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그 솔리드 디스크 스테이트 그 스토리지라 그러죠. SSD. 그 어떤 메모리 반도체로 디스크를 대체하는, 그렇게 하는데 기능은 옛날 하드디스크하고 똑같은 API를 제공해주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단지 이제 반도체 메모리로 대치가 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디스크 회전이나 소음도 없고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은 메인 메모리에 적재가 돼야지 실행이 될 수 있고, 이 메인 메모리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라서 주소 공간을 가져요. 그리고 주소 공간은 0번지부터 시작을 하고, 0번지부터 우리가 그 뭐 PC에 그 메인 메모리 4기가 8기가 할 때 그게 이제 메인 메모리의 주소 공간이 되는 거고, 그 주소 공간은 CPU가 그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그 주소를 가지고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그 내용은 컴퓨터가 꺼지면은 그 휘발성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다 지워져요. 이거 이제 램이라는 그 메모리 안에 있는 거고, 램이라는 거는 전기를 줬을 때에 전기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전기가 나가면 데이터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시 켜지면은 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디스크에서 다시 OS에 의해서 메모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처음 킬 때에 부팅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디스크에 있는 OS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메모리를 가져오고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나마 이제 요즘은 그 하드 디스크가 그 마그네틱 하드가 아니고 그 반도체 SSD를 대치가 많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부팅할 때 그 부팅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하드웨어 발전에 의해서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에 이제 램 외에 롬이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 이 롬이라는 거는 이제 램과 별개로 굉장히 작은 영역, 한 그 몇백 K, 몇 메가 이내의 작은 영역이 그 롬으로 들어가 있고, 이 롬은 EPROM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반도체 메모리이기는 한데 데이터를 이제 전원이 나가더라도 데이터가 안 지워지고 남아 있는 그런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이 메모리는 부트스텝이라 그래가지고 PC 처음 켜질 때는 무조건 메모리에 0번지부터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아무 프로그램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PC가. 그래서 처음에 PC 사고 OS 안 깔았을 때 PC 키면은 그냥 뭐 에라 해가지고 뜨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롬에 들어가는 거는 부트스텝 컨트롤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켜졌을 때 처음에 하는 기본적인 동작하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OS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드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램 모듈이 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롬은 그 컴퓨터 일반적으로 컴퓨터 켜졌을 때에 롬에는 데이터만 있고 거기에 라이트는 안 돼요. 라이트는 안 되고 리드만 돼요. 그래서 롬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만 되고 그 뒤에 롬에 어떤 데이터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 데이터에 쓰는 경우는 가끔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걸 할 때에. 그러니까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여기 그
처음 키우면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뭐 메모리 상태 이런 것들 이제 텍스트 모드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이 부트스의 컨트롤 프로그램인데 그 컨트롤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에서 그거를 받고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특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롬에 보통 때는 라이트가 안 되는데 그때만 이거를 그 버닝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롬의 데이터를 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다시 부팅해 가지고 껐다 키면은 다시 부팅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라이트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보면 가끔 우리 스마트폰에 그 OS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OS 업그레이드 받으면은 스마트폰이 꺼졌다 켜지면서 텍스트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롬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작은 어떤 OS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그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OS 관점에서 생각할 거는 디스크에 있는 기본 OS 프로그램이 그 램으로 램으로 로드가 된다. 로드가 되고 OS가 실행이 되고, OS가 실행이 되는 거 될 때에 그 인터럽트 방식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터럽트를 우리가 그 1, 2장 할 때에 별로 깊게 안 다루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의 개념은 우리가 쭉 봐왔던 게 사용자 관점하고 시스템 관점하고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OS 개념을 생각을 했고요. 그 식당 서비스에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도 나름대로 내가 쓸 때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필요한 어떤 뭐 그 CPU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디스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서비스 개념인데, 그런 서비스를 내가 받는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저 관점은 편의성과 효과 측면에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 받게 해주느냐. 그게 이제 OS가 나한테 해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관점에서는 시스템은 이제 하드웨어에 제한된 뭐 CPU, 메모리 이런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에 있는 뭐 CPU, 메모리, 뭐 저 I/O 장치 이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펙티브하게, 좀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좀 그 덜 낭비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스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의성, 시스템 관점에서는 효율성. 그래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하는 게 이제 OS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 OS가 처음 나와서 그 실행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그 좀 올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편의성을 올리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을 올리면은 편의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디서나 우리 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서 그 무슨 민원 서류 띌 때에도 사용한 사람이 편하게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고생해야 되고 뭐 좀 힘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면은 사용자가 이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OS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멀티 프로그래밍 타임 쉐어링 개념이 나오면서 이게 두 개를, 그러니까 CPU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두 개를 동시에 그 둘 다 완전히 옵티마이즈하게 다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발전 방향은 그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관점의 효율성, 이 두 개를 이제 어느 쪽에 맞추느냐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즘은 둘 다 이제 좀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OS가 차지하는 역할은 하드웨어 시스템하고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중간에서 하드웨어의 효율성, 그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같이 추구하면서 그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가장 초기 시스템, 이때는 소위 이제 깡통 컴퓨터라고도 하고 운영체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컴퓨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없던 시절의 컴퓨터는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카드 펀치나 어떤 뭐 마그네틱 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사람이 들고 가서 그 영상기, 옛날에 필름 영상기 그 볼 때 필름 걸어가지고 필름 돌려서
그 스위치 키면 이게 돌아가면서 영화 보여주듯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딱 걸어서 돌리면은 그 프로그램 하나만 쭉 돌아가는 거죠. 돌아서 끝나면은 다시 테이프이 덜덜덜덜 감기면은 사람이 빼가지고 다시 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컴퓨터를 수행하던 시절이 초기 시스템이었고 이때는 OS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일부라도 좀 자동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요. 일괄 처리는 초기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 사람이 하던 일들, 사람이 테이프 가지고 걸어가지고 걸고 이런 거 하던 일들을 일정 부분 자동화, 완전 자동화는 못 시키고 일정 부분 자동화 시켜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테이프를 자동으로 컴퓨터에 로드하고 거기에서 뭐 CPU를 실행시키고 자동으로 또 IO를 뭐 처리해주고 이런 게 일부를 자동화해서 하던 그 한 방식이 일괄 처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운영체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운영체제 초기였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괄 처리 시스템 전에 초기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거 하는 사람들을 오퍼레이터라고 그랬거든요. 운영자. 오퍼레이터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시키면서 이제 그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그 오퍼레이터의 일을 자동화한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괄 처리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으로 이거를 발전시킨 게 다중 프로그래밍 모델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모델은 그 일괄 처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하는 건데 다중 처리는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실행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패러럴하게 실행은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두 개가 그 같이 실행되는 것처럼 번갈아서 실행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멀티프로세싱이고 멀티프로세싱은 사실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은 일괄 처리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일괄 처리 시스템이 처음에는 컴퓨터 활용할 때 이게 단순한 계산 기능 정도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물리 계산이라든가 수학 계산 이런 거 할 때 이제 계산하는 복잡한 계산만 컴퓨터로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쓰다 보니까 계산 도중에 뭔가 뭐 다른 자료를 읽어 온다든가 또는 그 출력을 그 프린트를 한다든가 사용자한테 어떤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프로그램 중간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일괄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중간에 이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면은 컴퓨터가 돌다가 딱 스탑하고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입력받는 동안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탑돼 있는 거죠.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입력을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CPU가 돌아가는 시간보다 입출력하느라고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가 엄청 낭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다중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중처리 프로그램은 기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실행을 시켜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시키기보다는 메모리에 같이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할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실행할 준비를 시켜놓고 하나씩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실행을 시키다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IO가 발생할 때 IO가 발생하면 CPU는 아무것도 스탑하고 쉬게 되죠. 쉬는 시간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IO를 하는 도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IO 대기 시간을 줄여주자라는 것을 출발한 게 초기의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그래서 IO가 발생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스위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고 그 프로그램이 또 실행하다가 또 IO가 발생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IO 발생해서 이제 그 수행하던 게 다른 거 처리하는 동안에 IO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시 또 이제 CPU에서 실행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방식이 그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도 CPU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고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컴퓨팅 시스템에 이제 사용하는 진정한 이제 멀티 그 프로그래밍이 시분할 처리, 타임 시어링 시스템이라는 거고 타임 시어링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다중 프로그래밍 상태에서도 보니까 IO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계속 CPU를 차지하고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CPU가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처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간혹 이제 IO 발생을 안 하고 CPU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다 중간에. 만약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 다중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장점이 유저 인터랙티비티가 향상됐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중 처리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때는 오늘날의 이런 PC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메인프레임 컴퓨터였죠. 그러니까 회사나 어떤 큰 조직에 대형 컴퓨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대형 컴퓨터 하나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건데,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는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항상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돌렸는데, 이게 멀티 프로그램이 되면서 거기에 터미널이라는 걸 연결을 해요. 그래서 터미널을 여러 대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개의 터미널에 내서 동시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의 한 방식으로서 멀티 유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10명의 유저가 터미널 앞에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그 10명의 유저가 동시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대만 CPU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쉬는 거죠. 쉬는데 이제 CPU를 사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CPU를 사용한다 그러면 CPU 사용하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터미널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력 단계가 딱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 입력하는 동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옆에 사람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주고, 그 사람이 또 처리하다가 입력 단계가 되면 그 다음 사람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CPU에서는 금방금방 처리가 되고 내가 입력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돼요.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나눠서 교대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터미널에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명이 마치 이제 혼자 쓰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그 IO를 발생시키지 않고 CPU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 사용자가 컴퓨터를 딱 사용하면은 그 사용자의 입출력을 안 하고 이제 CPU가 막 돌고 있어요. 이게 한 1, 2분 간다. 그럼 1, 2분 동안에 딴 사용자는 내가 입력을 하고 다음 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1, 2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저라는 거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학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PC를 사용하다가 내가 어디를 뭐 클릭을 했어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이게 금방 뜨지 않고 한 3초 이상 있다가 떠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짜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한계 시간이 한 3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3초가 지나면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작동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 명이 쓰는데 한 컴퓨터가 유독 이제 CPU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한 유저가 한 3, 4초, 5초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딴 사용자는 컴퓨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시그널 시스템, 타임 쉐어링이 돼요. 타임 쉐어링은 설사 이 사람이 한 3초, 5초 이상 사용하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초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0.1초 간격이라든가 이런 타임 슬라이스라는 개념으로 끊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IO가 발생 안 하고 CPU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타임 슬라이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서 스탑을 시키고 다음 사용자 서비스를 해주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IO를 하는 사용자들은 한 1초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이제 어떤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 처리를 하면서 여러 사용자가 같이 이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그널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이거에 이제 응용으로 좀 더 나가는 게 실시간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멀티 프로세스 실제 이제 CPU 여러 개로 다중 처리,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그널 처리가 예전에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많이 사용됐는데 예전에 컴퓨터들은 CPU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어떤 CPU가 좀 많이 CPU를 잡아먹는 프로그램은 뭐 3초, 5초 이상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이제 딴 데가 처리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CPU나 또는 이제 PC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용하니까 내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뭐 좀 CPU를 많이 잡아먹는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1초 안에 대부분은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 쉐어링 해가지고 시간 단위를 걸어놔도 그 시간 이상을 차지하는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PC 같은 경우는 시그널 처리를 안 하고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그래밍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이제 프로세스가 많지 않고 뭐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은 시그널을 지원하지 않고
10분할을 지어달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칭도 하고 중간에 뭔가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또 낭비하는 오버헤드가 많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마저 줄이고 타임 쉐어링 안 하고 멀티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한 프로그램이 CPU를 많이 잡아먹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에러로 인해서 무한루프를 돈다든가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주던 프로그램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CPU 잡고 에러에 의해서 안 놓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CPU에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은 타임 쉐어링과 상관없이 그 프로그램을 뭐 강제적으로 죽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를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초기 시스템은 그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이 어떤 뭐 10진수나 8진수 같은 이제 기계어로 프로그램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자기 테이프나 청원 카드에 기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뭐 사인업 시트에 자기가 언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컴퓨터실에 가서 이제 뭐 걸어서 돌리는 이런 식의 이제 좀 굉장히 무식하고 좀 원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게 초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컴퓨터가 비싼 컴퓨터의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뭐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 컴퓨터를 돌리는 시간보다 뭐 테이블 펀치카드로 찍고 이거를 들고 나르고 이런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은 하나의 잡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 단위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주로 잡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잡 단위로 처리하는데 그 잡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배치 프로세싱이고,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제 하나의 작업이 CPU를 독점해서 이제 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처리하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간에 유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거, 사용자의 IO가 들어가는 거, 중간에 어떤 뭐 컴퓨터가 처리를 하다가 사용자한테 뭘 데이터를 요청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CPU가 섰버리니까 그 동안은 CPU가 기다려도 아무것도 못해서 다른 처리할 프로세스도 없고 그래서 낭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치 프로세싱은 오늘날도 수치 계산이라든가 뭐 어떤 뭐 기상 관측하는 뭐 슈퍼컴퓨터 이런 데서는 이제 그 계산만 집중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도 배치 프로세싱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는 배치 프로세싱이 굉장히 장점을 갖고 좋은데, 유저 IO가 발생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단점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작업이 적재되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단점은 이게 대화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번 시작되면은 끝나고 나야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에 어떤 뭐 결과를 보고 유저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게는 이제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용자가 배치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잠깐 내가 화장실 갔던데 화장실 간 사이에 컴퓨터가 유저한테 어떤 값을 물어봐요. 뭐 예스냐 노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내가 없으니까 계속 비어 있으면은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낭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일괄 처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나왔고, 다중 프로그래밍은 운영체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재를 시켜놓고, 적재시켜놓고 이거를 동시에 실행하는 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는 거죠. 준비를 시켜놓고 이거를 어떤 정해진 순서나 규칙에 따라서 이거를 탑재된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다가 이제 좀 실행해주는,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이고, 이렇게 이거를 했을 때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한 프로그램에서 입출력하는 동안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발생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할당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CPU의 효율을 이제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생겨나게 된 이제 모티브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CPU,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제 CPU가 처리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입출력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입출력하는 시간은 그 멀티로 이렇게 여러 명이 각각 하게 만들고 CPU는 이제 비싼 자원이 비싸니까 CPU는 하나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멀티로 그 서비스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된 게 다중 프로그래밍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일괄 처리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I/O 할 때도 CPU가 쉬다 보니까 이 T라는 시간은 태스크 시간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 관점에서 내 프로그램이 시작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 N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 실행 시간을 다 더한 게 전체 그 컴퓨터의 실행 시간이 되는데 이걸 다중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 T라는 시간 중에 CPU가 사용하는 시간은 극히 일부 대부분 다 I/O를 처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CPU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CPU 처리만 CPU가 하다 보니까 CPU를 빼고 나머지 시간은 굉장히 그 긴 것 중에서 그 중에 제일 긴 I/O를 하는 거 그 프로그램의 시간에다가 CPU 교체하면서 실행하는 시간, 그거를 더한 정도인데 그 CPU를 처리하는 시간을 더하더라도 다른 I/O 처리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